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국어 A형 해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유종현입니다. 3부는요. 지난번에 나왔던 독서에서 이어서 나머지 독서 두 지문 먼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첫 번째 현대소설 지문을 또 다시 김미성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실은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독서 앞에 두 지문 정도는 그래요. 그치. 이 정도는 어려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두 개는 좀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풀어야지 하는데 사실 좀 그렇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 과학과 기술의 그 험난한 숲을 헤쳐나왔는데 또 다른 숲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연계열 친구, 물론 예체능계열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그 인문지문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지문이 상당히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인문스러운 그런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놓친 점과 좀 잘 해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 지문부터 가보겠습니다. 22번에서 26번 지문인데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문제 자체가 아주 뭐 이전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수능 화작동문 A형에서 봤던 지문과 그죠? 굉장히 좀 유사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비문학 네 지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연계의 어떤 체감을 그나마 가장 크게 느낀 지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귀납에 대해서 또는 연역에 대해서 기출문제나 등등 여러 지문을 통해서 본 친구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귀납의 어떤 그런 한계와 그것을 보완하는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흐름을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미리 주어진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자, 연역이 아닌 모든, 즉 앞에 나오는 어떤 전제 명제들이 결론을 개연적이라는 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는 일어날 법함, 우리가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들어봤던 개연성, 그죠? 일어날 법한 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확률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개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바로 귀납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연적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야 이 지문은 좀 더 쉽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보면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죠. 전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계속해서 이제 뭔가 지식이 늘어나는, 그래서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 그 이외에 어떤 분야든 간에 결국에는 이 귀납, 여러 가지 실험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새로운 것을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똑같네, 저것도 똑같네,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라는 거죠. 뭐가요? 귀납이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결 계속하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 바탕이 되었지만, 자, 분명히 어떤 과학 발전에 도움을 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 보면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귀납, 그래 이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결국 어떤 기여도 했지만 결국엔 귀납 자체에 어떤 한계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부딪혔다. 그러면 나오는 그 다음 문단부터 나온 내용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논리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단 넘어갔더니 실제로 그래요. 그죠? 이 문단 가보면 먼저, 그러면 여러 그러니까 한계를 지적한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먼저 휴미라는 사람이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바로 그것이 귀납의 핵심인데 그런 것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즉 논리적으로 그것이 합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분명히 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죠. 제가 늘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이 즉, 곧 이런 말 나오면 뒤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결같음이 가정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뭐냐면 자연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 항상 한결같다, 똑같다라고 해야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저럴 거야. 그죠? 과거에 종현이가 저랬으니까 종현이는 또 저렇게 하겠지. 자연이 똑같다면 좀 종현이도 자연의 일부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가정되어 있어야 결국 미래의 세계는 과거의 바탕을 두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은 늘 한결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죠? 그런데라는 걸 보는 순간 자연의 일양성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건 선언적으로 뒤에도 이제 이 부분이 단어가 나오지만 선언적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딱 떠올랐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문제가 빨리 해결됐을 겁니다. 선언적이라는 건 먼저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언적이라는 건 좀 다른 말로 유사한 말로 바꾸면 선천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선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선언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겪어보니까 자연이 늘 한결같더라. 겪어보니까가 경험이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 응애 자연은 늘 한결같네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보면서 결국 자연은 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그 말에 이해 뒤에 이제 문제로도 연결되니까 확인해 보고요. 즉 결국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면 뒷부분을 봐라 이런 말이죠.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지식 어떤 지식이에요?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지식. 요게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다시 뭐에 의해서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 경험적 지식이다라는 거죠. 뭐가? 이 지식이요. 이 지식이 그 지식이고요. 그게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죠. 결국 전제가 되어야 되는 지식마저도 귀납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납이 정당하다는 추론을 펼치기가 어렵죠. 결국 뒤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무슨 논리에 빠져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제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다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고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당한 추론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자연은 늘 한결같다라는 그 사실마저도 경험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논리는 돌고 돌 수밖에 없다.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빠지다 뒤에 이제 어휘 문제 나오지만 일단 어휘 문제는 뒤에 해결하고요. 일단은 그런 순환 논리가 바로 귀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흉이 제기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흉의 문제점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귀납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냥 끝내자. 이제 귀납 쓰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해결해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여태껏 열심히 공부해 온 거잖아요. 너 문제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것들이 학문 발전의 아주 기본적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이제 옹호. 귀납을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옹호하다라는 건 결국 편들어 지킨다라는 말이니까 뭔가 이 귀납을 지켜줄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라이헨바흐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한다는 것은 결국 도와준다, 구원해준다 이런 말이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점을 이제 제시했냐면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자연이 일양적이다라는 그 근거, 전제가 문제였으니까 그러면 일양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자. 전제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이 둘 다를 한번 가정해 보자, 생각해 보자. 먼저 순서대로 자연이 만약 일양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양적인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양적이라면 과거의 경험이 충분히 근거가 돼서 결국은 귀납은 점성술, 뭐 여러분 많이 그냥 점을 본다고 흔히 얘기하죠. 예전에 별을 통해서 점을 보는 그런 점성술이나 또는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더 뭐한 거다.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왜냐? 자연은 늘 한결같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결국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자연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이런 말에 좀 방점을 찍어주면 좋겠죠. 계속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자연은 늘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측도 뭐 할 수는 없다? 계속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언도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적 판단을 한다면 귀납은 결국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는 뭐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주 뭐 최상의 방법이다,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추론이라고 확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뒷부분을 보면 자연이 일양적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 모든 경우를 확인해 봤을 때 결국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일양적이다 하더라도 뭐하다?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양적이지 않다라고 해도 다른 방법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즉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이런 논증, 논리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이 말이 또 나왔죠. 여기도 나오지만 앞부분에 나오지만 여기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게 어떤 최소한의 방어,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식의 논리는 결국 이 아까 얘기했던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 문제점이 됐는데 여기서는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때에도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이것이 훨씬 우수한 추론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보다 최소한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현실적인 그냥 방어책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문제가 역시 뒷부분에 다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해줘야 그 뒷부분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을 일단 하고 바로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넘어갔습니다. 방금 얘기한 건 어떤 그런 귀납의 정당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어떤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요 말에 대한 말이 여기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찰하고 경험한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설 중에 이게 확실한 가설인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이것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손을 들어준다는 건. 근데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 좀 더 읽어보자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해보자라는 거죠.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점들이 막 이렇게 똥똥똥똥똥 찍혀져 있는데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점이 많으니까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결정이 되지 않는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 그러니까 점이 다음에는 어디에 찍힐까? 뚱뚱뚱뚱 뭐 이렇게 찍혔다고 해도 다음 5번째 점은 어디지? 라고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4개, 가령 제가 떵떵떵떵 4개 찍었는데 다음에 제가 찍을 때는 어디에 그 점을 찍을지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예측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뭐 제가 5번, 10번, 뭐 몇백만 번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뭐하다? 불가능하다. 즉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불확정성, 즉 불확실함이 여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어느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확실히 맞다라고 가정을 딱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이 있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발레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이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는데 그 결론에 반대되는 사례가 하나 나오게 되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올 수 있다면 그 우리가 믿었던 진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일어날 일이 어디, 즉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하나가 다른 예측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논리적인 근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5문단에 가보면요. 그러나라는 것은 결국은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말이겠죠. 뭔가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그래도 귀납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나오겠죠.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직접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보니까 그죠? 직접 해결이 아니라 확률이란 여러분 이제 뭐 자연계열 친구들은 특히 수학 하다 보면 많이 이제 공부했을 확률을 도입해서 아까 했던 개연성이라는 특징을 강조하자 이거죠. 일어날 법할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만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에 따르면 결국 연결해서 관찰 증거가 뭐하면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결국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 그런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도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 말이에요. 그죠? 개연성은 결국 확률로 표현된다라는 얘기는 관찰 증거가 많으면 결국 그 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더 높다. 개연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또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또는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을 아까는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적 근거에서 두 개의 가설 중에 기존의 증거들을 분석해 보니까 A라는 뒤에 이제 그런 문제 나오지만 A라는 가설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예측, A라는 가설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개연성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렇게 좀 수학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리합니다.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이라는 건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뭐 일상적인 직관이라고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직관이라는 게 탁 보면 아는 거잖아요. 착 알아내는 거예요. 뭔가 딱 봤을 때 그거구만 이렇게 한 번에 알아내는 걸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내재가 되면 결국 직관이라는 건 그 내재된 경험에 의거해서 그 개연성 저렇게 될 거야. 그래 너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거 보니 넘어질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확률 논리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아까 얘기했던 직접 해결 또는 근본적 해결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
그죠? 아직은 이제 결국 쓸만하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귀납은 여전히 의미 있는 하나의 추론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로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귀납이라는 방법이 논리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의 논리들, 보완하는 차원의 주장들도 여전히 있었고 그런 보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그로 쭉 정리하면 여러분들 역시 인터넷 수능에 나왔던 그런 내용하고 연결하기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22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금 이렇게 흐름만 잘 정리했다면 휴메 평가, 귀납에 대한 휴메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병렬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병렬한다는 건 휴메 평가를 뭐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문단에서 딱 한 번만 휴메 평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고요.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 특별히 연역과 비교하지는 않았죠. 앞부분에 그냥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이런 얘기했지 특별히 비교해서 뭐 어떤 차이점, 공통점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상, 귀납의 위상, 어떤 귀납의 어떤 위치가 지니는 것을 격상이라는 건 그냥 위상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올라온 과정을 뭐 역사적으로 고찰한 부분은 없죠. 그죠? 그래서 4번은 넘어가면 다양한 유형을 소개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비교하지도 않았죠. 근데 5번을 보면 논리적 한계를 먼저 제시했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하나씩 이렇게 점검하면서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23번 가죠.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가 된다. 자, 순환 논리 문제는 역시 이 문단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연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귀납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 논리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관찰 증거를 아무리 확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귀납의 정당에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헨바흐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구제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많은 관찰 증거가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뭐죠? 직관,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라고 마지막 5문단에서 얘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은 결국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은 철학자들이 귀납을 인정하는 이유였죠. 그래서 귀납을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입니다. 휴메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자, 여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연은 늘 한결같다라는 지식이었죠. 그 지식에 근거해야, 그죠? 그래야지 결국 귀납이 정당화되는 건데 결국은 순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역시 아까 이 문단에서 나와 있었죠. 5번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 1문단에 나와 있었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는 데서 비롯된다. 1문단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24번 갑니다.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논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여러분 직접 평가를 내리고 적절하지 않은 또 하나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고민이 좀 많이 됐을 텐데 특히 1번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구제책 정도였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방법보다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 선에서 막아낸 것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어를 해낸 것이지 귀납이 논리적으로 확실히 옳다.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구제책 그리고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평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됐죠? 2번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
결국 그렇죠. 논리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3번을 보면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했다.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그 경험적 판단은 결국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먼저 했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랬으니까 자연은 늘 똑같으니까 미래에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적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논리적 판단은 그 다음 부분 가령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계속해서 예측이 맞을 수는 없다. 어떤 방법을 가져와 봐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맞나. 그러니까 귀납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논리적 판단이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보면요. 귀납과 견주와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죠. 더 나은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 그 논리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귀납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아까 옹호한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을 보면요.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는 뭐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했다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해결이 됐겠죠? 선험적 지식이에요. 완전히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 아니에요. 선험적 지식이 미리 알고 있는 거라고요. 아까 선천적인 지식이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즉 추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문에 아까 얘기했던 선험적 지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정답을 좀 찾았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25번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기억 니은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해봐라. 근데 이것도 약간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죠. 보기를 보면 앞부분은 이제 그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해마다 10도씩 높아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측이 상식적으로는 이게 여러분의 판단도 저도 그랬지만 당연히 150도 다음도 그러겠지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귀납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거야. 근데 이건 뭐 이제 좀 지나친 추론이 아닌가.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자 이런 가설, 이런 예측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또 하나 있어요.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미결정성의 문제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A는. 하지만 B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죠? 인정은 하지만 이 확률 논리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건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률이 높은 걸 결정하다,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확률 논리가 아니라 어느 것이 즉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을 할 수 없다. 여전히 결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B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범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는 기억이 A고 니은은 B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뒤에 선지가 잘 선도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지 않았다면 더 쉽게 풀었을 거고요. 1번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기억과 니은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A와 B의 공통점은 어쨌든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은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귀납이라는 건 결국 과거,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한 것 자체는 여기에 기반을 둔 것이겠군. 인정했으니까 요 얘기입니다. 됐어요? 1번. 2번 갑니다. 자, A입니다.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뭐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기억이 더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A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맞고요. 3번은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씩이 1년 전에 저 과거의 데이터 이게 제일 앞이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데이터가 90도씨였다라는 정보가 있다면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 더 뭐한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설을 지지하는 매년 10도씩 높아진다라는 이 가설이잖아요. 일종의 이 가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온 거니까 증거가 많을수록 확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추론을 해보자면. 그래서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겠군. A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확률 논리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4번을 보면 자, B는 기억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그죠? 가능한 예측이긴 해. 하지만 니은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결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어느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건 결정은 못해. 확률 논리 그것도 불확실해. 확인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B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5번을 보면요. 가령 이제 요게 140에서 뭐 260이 올랐잖아요. 그죠? 뭐 100도씨이기 전에 60도씨였다라는 얘기, 뭐 40 올랐다라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니은이 기억보다 더 나은 예측이다. 어떤 근거로요? 더 나은 예측을 어쨌든 어떤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B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것보다 더 낫다라는 예측을 할 수 없다. 방금 4번 선지한 바로 그거잖아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B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26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빠지다. 순환 논리에 빠지다가 바로 A인데 여러분 이런 그 문맥적 의미 찾는 문제는 많이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여기에서 앞에 있는 단어를 잘 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순환 논리, 좀 안 좋은 상황이나 처지에 놓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혼란에 빠진 적군은 할 때 그 빠지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놓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기운이 빠지다라는 건 힘이 뭔가 없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3번 가지고 고민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무릎 위까지 뭔가 푹푹 빠지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이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 물이나 웅덩이 같은 거에 물리적으로 쭉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중심적 의미고요. 여기에 파생된 주변적 의미가 1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4번을 보면 자신의 주장이 빠져, 즉 누락되어 있다,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역시 타사 제품에 빠진다라는 얘기선 좀 떨어진다, 뒤처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5번도 구분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늘 3부의 첫 번째 인문지문을 해결해 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27번에서 30번 독서 마지막 지문을 보겠습니다. 사회지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지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풀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보면 변론수를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에우아틀로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변론술이라는 건 뭐 쉽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변호하는 그 말, 즉 변호하는 어떤 기술, 방법을 알려줬다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뭐 이때는 돈이 없었나 봐요. 자, 근데 P는 즉 여기서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이름이 저를 위해서 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줄여서 이렇게 P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뒤에 이제 어휘 문제 나오지만 수용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너가 변호를 승소를 못 하겠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끝났어요, 그죠? 자, 뭔가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소송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승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소송을 안 하니까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자 이제 P가 이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면 나를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는 이제 주장하기를 내가 이제 승소를 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자체가 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논리 난제예요. 난제, 정말 어려운 어떤 이야기인데 이 P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즉 P가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서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특히 28번 문제가 약간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 P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 조건 뒤에 나오지만 이 에우아틀로스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뭔가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화하고
그리고 돈을 내가 받아야겠다. 원래 내가 가르쳐준 건 가르쳐준 거고 그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계약만 기다리다가는 나는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승소를 하면 결국 수강료를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승소한다는 건 받을 수 있게 판결을 내준다. 줘야겠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계약은 당연히 무효고 네가 이겼으니까 그냥 승소하면 그대로 따라야겠네 라고 해서 수강료를 받게 되고, 그런데 내가 지면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에오아틀로스가 이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로 결론이 난 거니까, 졌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에오아틀로스 입장에서는 제가 승소하면, 즉 방금 얘기한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수강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펼쳐고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만약에 에오아틀로스가 이기게 되면 받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소하면 결국은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진다면 계약에 따라 왜냐하면 지면 승소하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전히 계약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면 결국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어려운 질문들을 거치고 온 상황에서, 시간이 막 쫓기는 상황에서 왔다면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논리를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소 접근했다면 오히려 좀 더 풀리지 않았을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더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자, 이 문단 한번 가보자 이거죠. 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거구나.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실현되지 않은, 처음으로 승소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거죠. 아직 승소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즉 부과하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라는 것이 있대요. 즉 뭐냐면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한 사실에, 즉 장래에 확실하다,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거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고요. 반면 그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그럴 수도 있다 가정하는 거죠. 그런 것에 만약에 의존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건 처음으로 승소하면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칭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수강료 지급이 결국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안 했어도 자연스럽게 뒷문단으로 빨리 연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3문단 가면, 자, 민사 소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 얘기가 나오죠. 판결에 대하여 상소, 이제 더 높은 법원이나 이런 것에 올리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항소나 상고를 안 해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다툴 길이 없는 거죠. 대부분 위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뒤에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확정되었다고 한다는 거죠. 확정된 판결에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미 판단, 즉 확정이 된 거예요. 판결이 났어요. 그것이 힘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해서 다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확정된 판결, 그래야지 어떤 그 법원의 어떤 위계가 이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서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졌어요. 패소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기판력이라는 걸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만약에 나중에 그걸 뒤집어 버리게 되면 그죠? 이게 결국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이 이런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뭔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아까 새로운 무언가가 근거가 되어서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순되는 거는 안 되는데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그러니까 이미 확정 판결 난 건 건드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었네, 이건 다른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를 이제 예로 들었었죠.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계약서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뒤에 문제 하나 해결이 됩니다.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이미 작성된 것이다. 그죠? 판결은 이미 났기 때문에 그 판결의 힘이 여기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반대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가령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게 근거잖아요. 그런 근거로 해서 만약 임대인이 패소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런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시일이 흘러 만약에 이게 이유였으니까 임대차 기간이,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상황이 바뀐 거죠. 이 근거 자체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할 수 있다. 다른 사안으로 보는 거죠. 아까 판결할 때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거라면 이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상의 기간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방금 얘기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달라고 다시 넘어오면 아까 첫 번째 사례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해서, 즉 법률적으로 봤을 때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뒤에 문제도 나오지만 일단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해지죠. 이 소송에서는 조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바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죠. 근거가 돼요. 그래서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거죠.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가 됐어요? 조건이 실현됐죠.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가 승소를 하게 된 거잖아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 E가 승소 판결이 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번엔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거고,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소송에서는 왜냐하면 그 계약 조건이 승소하면 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P는 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죠? P가 승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서 지나오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봐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막 이게 뭔 소리지 막 했던 것도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같이 맞물려서 뭐지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27번 가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죠.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이 바로 확실하게 답이 좀 나왔을 겁니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뭐였습니까? 기한 확실히 일어난 일,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승소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나오고요. 2번,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은 공통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하냐 아니냐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3번 계약의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해제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소멸이었잖아요. 그죠? 역시 그 부분과 연결하면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난 거죠. 기판력이 생긴다라는 말은 바로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끝나서. 기판력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버릴 수 없다. 그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 산문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28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렇게 언뜻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지만 머리가 좀 여러분들 아팠던 문제일 겁니다. 1번을 보면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의 맥락을 아까 제가 지문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가 지금 계약 조건을 뭔가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느낌이야. 그래서 돈을 내지 않기 위해. 그래서 계약을 무효하고 나는 지금 돈을 받아야겠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없겠죠. 그죠? 계약 유효하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승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돈을 안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이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아까 우리가 그 뒷부분, 오문단의 뒷부분을 봤을 때 수강료 첫 번째 소송은 분명히 수강료 내지 않아도 좋다라고,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판결 근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거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보면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결국 P가 지금 요구하는 건 수강료를 내라는 거죠. 또 지금 뭐 내 수업을 받았는데 왜 수강료를 안 내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첫 번째 소송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을 무효하더라도 받아야겠다. 근데 두 번째 소송은 이제 너 승소했지 않냐? 나한테 다시 수강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은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달성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죠. 5번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이 사이의 승패가 상반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냥 다른 사안에 다른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가면 되겠고요. 29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사례를 또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보기가 또 다른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보기를 보죠. 갑과 을은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계약서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겼어요. 결국 증거 제시하지 못하고 졌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또 법원은 을의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을이 그 사실 인정하면서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갚기로 한 날이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패소 주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기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한이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결국 판결은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가의 경우에 첫 번째, 갑은 더 이상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뭐가 됐다? 확정됐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판력이 생겼다라는 게 있고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2번 넘어가 보죠. 가의 경우에 역시 갑은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자, 아까 산문단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그 유사한 사례가 되는 거죠. 뒤늦게 판결 이전의 계약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소송하게 되면 같은 사안에 모순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을 넘어가 보면요. 나의 경우로 넘어와요. 그러면 을은 만약에 이 전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법원이 판결을 이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이 전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이후에 갚아야겠지만, 그죠? 3번 선지 자체는 맞는 말이 되죠. 4번은 이제 그 다음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 기한이 지나면 요 기한 때문에 패소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서 다른 사안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앞에서 이미 판결 나온 지금 여기서 확정된 판결에 즉 저촉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요 근거가 바뀌었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근데 5번을 보면요. 5번은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됐어요. 와, 발견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계약서라는 말이에요. 계약서, 판결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여전히 같은 사안으로 본다는 게 지문에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번 선지에서 바로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순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였는데 이건 아까 읽으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말들을 거의 얘기했죠. 그래서 수취하였다보다는 수용하였다 이런 말이 더 좋고요. 수취는 우편물을 수취하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받아서 지니다 이렇게 쓰고요. 부가하다가 덧붙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이 제일 좋고요. 지시한다는 건 가리켜 보인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고요. 4번은 형성이라는 건 이 앞에 형자가 있잖아요. 형태나 형상을 이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이런 대상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되었다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고요. 경유라는 건 어떤 장소를 지나오는 걸 얘기하죠. 비행기가 어디를 경유하다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단계를 밟아 과정을 지나 통하여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0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독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문학 열심히 또 해설 강의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문학입니다. 유종현 선생님과 함께 독서의 높은 산을 잘 넘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학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요, 아무래도 체감 연계율이 독서보다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 위주로 공부를 좀 더 철저하게 했다면 좀 쉽게 연계를 체감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물론 뒤에 있는 시가 작품 중에서 연계 안 된 건 있었지만 그건 뭐 총평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소설 박완서의 남옥이라고 하는 작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소설이고요. 수능 특강 실전 모의고사 2회에 나왔던 그런 소설 작품입니다.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네, 대부분은 겹치지 않았지만 아래에 제일 마지막 부분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은 인물 따라가면서 인물이 겪는 사건 그리고 인물들의 심리 태도를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자, 나라고 하는 인물,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나를 회상한다. 그 이전에 뭐예요? 그쵸? 내가 사랑했던 오키도 씨의 유작전이 열린다라는 문화란, 신문기사의 문화란을 보면서 갑자기 아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상을 하게 되죠. 회상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나를. 자, 이게 연계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자, 고가와 관련해서 내용 이해해야지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잘 볼게요.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합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도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 자, 남편은 고가에 음침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쵸? 어둡고 스산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내고 대지에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다. 쓸모있다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실용적인 가치, 현실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고는 없었다. 고가의 철가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나는 고가가요, 어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자, 우한, 추녀, 용마루 그런 것들이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 길들은 기둥목.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고가의 구성물 하나하나를 굉장히 애정 있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자, 아른거리던 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그것이 해체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숱한 내안을 가려주던 아짜,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름아에 난폭하게 실렸다. 이런 서술 자체가 굉장히 이 고가의 해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습니다. 내 남편은요, 굉장히 실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입속을 잘 챙겼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사돈댁에서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가가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가는요,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집이고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해체하던 그 사람들이 또 생명부재에 낯선 사내, 바로 우리 가족들을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나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산산이 해체해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 즉 그렇죠, 나의 오빠들이 폭격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폭격이 있던 날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 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도 끝마감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고가의 해체를 어쨌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설을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자, 고가 앞에 엄숙하다라고 하는, 이거 숙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고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의 태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 즉 나 자체를요 고가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해체되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대요. 의연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요?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동화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그의 사상, 그의 가치관에 나도 좀 맞춰보고자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쓸모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 이렇게 양옥집이 지어졌습니다. 남편의 설계대로 모든 것은 남편의 주장, 남편의 생각대로 진행되었네요.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모든 것이 남편의 뜻대로 진행됐던 고가의 철거와 새로운 집의 설계, 그리고 지어지는 그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하지만 끝내 내가 고집할 수밖에 없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빚,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 필요로 했다.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남편에게 동화되려고 노력을 한다지만 아무래도 내가 예전에 간직했던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나 삶에 대한 그런 열정, 그 한 조각은 붙들고 싶었겠죠.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는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자, 라고 하면서 현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키도시 유작전이 있고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주면 뭐래.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본 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무 말 못하고 있고요. 자,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물의 속마음입니다.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자, 오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미군 부대의 매점에서 초상화를 헐값으로 그려줬었거든요.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고요. 죽은 후에 지켜 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자, 굉장히 오키도 씨의 예술론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요, 비하하고 있는 거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거겠지. 그냥 비평가가 그냥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냥 유작전 하나 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려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속마음, 나의 속마음. 당신이 생각해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지금 가득한 나의 모습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인이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자, 이 말이요, 남편의 가치관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대사죠. 자, 또 속마음.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게 뭐예요. 라고 하는 나의 속마음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신문을 떨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콧대를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남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심리 상태, 남편에 대한 감정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략되어 있고요. 이제 오키도 씨의 유작전을 다녀온 이후에요.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박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에 10년 전에 앳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랴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속망 외에는 한 번도 아무개나 고뇌가 깃들어 보이지 않는 눈. 자, 어때요? 남편과 나의 지금 남편과 내가 젊었던 시절, 열정 있던 시절에 사랑했던 오키도라고 하는 인물을 대조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저마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이럽처럼 가격적으로 들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에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런 낯선 남편을 견디지 못해서 돌발적인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
서였다. 바로 이 뒷부분이 지금 우리 연계교재에 실렸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연계교재에 실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박완서의 남옥이라고 하는 작품 따로 공부하셨죠. 네, 그래서 박수근이라고 하는 실제 화가를 모델로 해서 쓴 나라고 하는 인물의 내면적인 성장을 그린 성장소설이다라고 공부하셨을 거고요.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아셨다면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자, 그러면 우리 4부에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싶은 학생들 4부에서 만나요.